김현정의 뉴스 쇼. 빚내서 집 사고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이제 끝내겠다. 어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돈줄죄기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수요자들도 내 집 장만하는 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또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가격 폭등을 불러왔던 사례, 투기 지역을 단속했더니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까지 투기 바람이 불었던 사례, 이런 거죠. 완벽하게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번 정책만큼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기를, 부디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문제는 일부에서 인터뷰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제동 걸린 야권발 통합론입니다. 정치 뉴스군요. 네. 사실 며칠 전에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탈당에 대한 내 생각을 들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어요. 지금 국민의당 상황 어떤 겁니까? 녹록치 않죠.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낸다면 예. 탈당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언급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를 비롯해서 호남 중진 의원, 또 동교동계 원로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결국 오늘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 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갈등을 수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발 앞서서 안 대표가 어제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선거 연대까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에서 선거 연대 정도로 목표를 낮추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수위 조절을 했네요. 네네.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아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꿈꾸는 또 다른 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양당 통합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긴급 모임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를 했고요. 바른정당 통합파의 조기 탈당 문제 등을 좀 깊이 논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지금 야권발 통합 논의가 사실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이에요. 국민의당 내 반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친박 출당 문제, 이 문제에 걸리면서 말입니다. 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촛불 1년 마무리되는 공범 재판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 이제 1년이 정말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재판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오늘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이 구형을 하겠죠. 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 정황이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드러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예. 최순실 측근 중 한 명, 또 다른 한 명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재개될 전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반쪽에 그친 노정 대화입니다. 청와대가 노동계를 초청해서 면담을 가졌는데 민주노총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 지도부 또 각 산별노조 지도부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통령의 주재로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발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서 그 노사정위를 탈퇴했거든요. 한국노총이. 예. 그런데 노사정위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제 면담에 불참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본부와 상의 없이 산별노조를 개별 접촉해서 만찬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좀 기분이 나빴다는 건데 노정 간 대화 재개를 기대했던 이들은
민노총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전방위적 돈줄 제기로 요약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 이겁니다. 사실 과거 모든 정권이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과연 이번엔 될 것인가? 여기서 된다는 의미는 부작용 없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정책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박광온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대책 핵심 목표를 어떻게 잡고 세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이 또는 뭐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날개 정책인데요.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택 살 때 대출 관련된 것, 또 뭐 자영업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집단 대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주택 대출에 관련해서 네네. 박 의원님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 반 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DTI니 뭐 LTV니 그런 거죠? 네, LTV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여태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택 살 때 그것에 한해서만 또 다시 계산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한 채를 지금 샀어요, 이미.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으로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계산 방식이면은 1억 5천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50%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DTI 계산 방식을 쓰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8천만 원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세가 폭증했냐. 10%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고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그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해서 늘어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택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박 의원님, 여윳돈 가지고 투기하는 진짜 부자들 그들한테는 타격을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근데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윳돈 가지고 집을 사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다들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없게 돼 있고. 지금 저는 이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 하는 건 저는 얼마든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계속 이 집을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예.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는 이제 저는 예. 그때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유세. 가지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보유세. 이 카드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게 보유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죠. 저는 유통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면서 예.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죠. 그럼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주택 몇 개부터 다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그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주택담보대출 DTI로 돌아와 보죠. 네.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생각해서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실수요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이제 될 수 있죠. 틀림없이.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예.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다 마련을 할 텐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다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들의 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식 결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정보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집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구입하는 집 주택이라고 해도 감당이 되는 것인가를 자녀 소득까지 다 통계내서 보겠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너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건 충분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외에도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사 통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 한도를 6억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또 보증 비율도 최대 90%까지 보증되던 걸 80%로 줄이는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확 줄고 집단대출도 이렇게 확 줄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과 소비는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유통 질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었다. 예,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너무 거품이 끼었다. 그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씀. 거품이 끼고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이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계세요. 참 솔직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고 그거 이제 필요할 때 팔아서 애 등록금도 되고 노후자금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려는 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방식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연착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박 의원님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속 조치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별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카드가 나오는 거군요. 일명 보유세 카드.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 무슨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수준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세요.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집값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네, 이거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다양한 걱정거리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까지는 평생 벌어서 목표가 내 집 마련. 집 한 채 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을 마련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뭐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가 있지 않았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집값. 외국에서 집 사는 친구들 보니까요. 예. 실소유자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우리처럼 두 채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기 어렵게 돼 있고 사회적 문화 분위기도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소유자들은 좀 주택을 쉽게 사고 좀 주택 담보대출 부담이 좀 적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정말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걱정들 들어오냐면 이경희 님은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정책이 되진 않을까. 실수요자도 집 사야 되는 사람들 또 이게 문제 생기진 않지. 팔아야 되는 또 이런 사람들 급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규홍님은 세금을 물리려는 이런 또 목적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다양한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잘 돼야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쪽 대책 저런 쪽 대책 조금 더 보완책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박광온 의원도 감 잡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후속 대책.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아니죠. 네. 예,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온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 네, 국회 위중 혐의에 대해 특검과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던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선서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은 뉴스 말씀하신 SNS 네. 동시다발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압도적인 스타였어요. 청남 화제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상하게 약간 스타 기질이 있는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아서 문제죠. 요즘엔 조금 안 좋은데요.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해서 한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4,2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4,200개. 예. 한 기사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개 기사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숫자가. 네티즌들의 반응은 뭐 황당하다. 조 전 장관 측 논리가 참신하다.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일색의 얘기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첫째,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국감에서는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또 실제 활용이 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예. 조 전 장관 측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예. 또 이 조 전 장관의 모른다는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지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둘째, 국감당이 당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조 전 장관 측이 난 블랙리스트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댔습니다. 저는 선서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감 첫날 한 선서였고 그 당일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국감 시작하는 거죠. 첫날 기관장 선서는 했는데 왜 이용주 의원이 막 집요하게 17번 물어봐서 했던 그날은 선서를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참. 예,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요. 조윤선 장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주어가 없다입니다. 주어가 없다. 많이 듣던 말이네요. 저는 1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들으면서 2007년 12월 대선 당시였었죠.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이 대선 3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21세기에 맞는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BBK 설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동영상. 직접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시 상대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동영상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돼 있지 않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설립했다라고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거 아니야. 말했다고만 해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일기 썼는데 일기 누가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축구를 했다 했는데 내가 오늘 축구를 했다. 내가가 없기 굳이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축구한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당신이 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주장도 비슷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데 나는 100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인데 블랙리스트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위증죄라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죄 무죄를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미끌미끌 법꾸라지다입니다. 법꾸라지 하면은 김기춘 전 실장 생각나는데요. 최순실 모릅니다. 아니 왜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우병우 모릅니다. 수석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참 이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 정말 엄청나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바꿨잖아요. 그랬죠.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집요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한테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 170건 보고받았다. 이런 것도 국정원이 직접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른다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도 한나라의 수석이고 장관이고 장관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국회 선서의 효력이 당일이냐 아니냐. 이거 무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보기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 이것도 생각을 왜 못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작년 9월 27일 열린 각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상임위원장이 이거는 쭉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당일날 안 했다고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3일 교문위원장 유성엽 의원이 기관에서 나온 증인들, 그땐 장관이었으니까 그렇죠. 기관장들 선서는 그 효력이 쭉 유지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당일날 증인 선서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거잖아요.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거 유성엽 의원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잘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산 넘어 산이다입니다. 산 넘어 산. 지금 위증죄 부분만 이런 논리 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혐의 완전히 무죄 받았나요? 지금 항소심 재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화이트리스트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모면한다고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정치인답게 좀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법꾸라지란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공수님 책임질 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기용님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초등학생식의 말장난하는 모습 쯔쯔쯔 하셨어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일명 성추행 남배우 사건. 여기서 가로이자로 지목된 남배우 조덕재 씨는요, 실명까지 내걸고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배우 측에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죠. 여배우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대책위원회 측이 처음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오늘 첫 순서로 여배우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어금니 아빠 이영하, 지난 13년 동안 12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서 그중 10억 원을 흥청망청 썼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허탈해하는 사람들은 기부자들입니다. 그중에는 재미교포들이 상당수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재미교포들 술렁이고 있다는데 미국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 최시원 씨 가족의 개에 물린 사건 일파만파인데요. 이런 와중에 그렇게 사람을 물어서 사망까지 하게 한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안락사법이 있다고 하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 법의 제정 문제 생각해 봅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사건. 이게 지난주부터 떠들썩하죠. 여배우는 영화 촬영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남배우 측을 고소했고요. 남배우는 감독과 합의된 연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심은 무죄가 났습니다. 성추행 무죄. 하지만 2심은 성추행 유죄가 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제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배우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여배우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배우의 입장을 잘 아는 분 오늘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정슬아 사무국장 만나보죠. 정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은 이제 여배우분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남성 배우 측에서는 이미 이제 실명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안 나오는 쪽을 선택하셨네요. 우선 당일 직전까지도 나오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 피해자분에 대한 공격들, 악의적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이고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네. 이제 본인은 좀 나가고도 싶어 하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본인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의 댓글에 봤을 때는 피해자분을 공격하는 악의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맞아요. 공대위에서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저희가 나오시라 나오지 마시라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네,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은 남자 배우 무죄, 2심은 남자 배우 유죄가 났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데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핵심 쟁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네. 여배우의 상의와 이 상체 속옷을 찢는 거, 이게 정말 감독의 지시였고 여배우도 알고 있었느냐. 그냥 남배우 측에서는 합의가 다 된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배우 측 입장은 뭡니까? 우선 상반신을 위주로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한 합의는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속옷을 찢는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벌의 의상이나 혹은 속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실제 촬영을 진행할 때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품으로서 속옷이나 의상이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감독이 이야기한 것도 상반신 위주로 얼굴 중심으로 촬영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브레이지어 말고 상의 찢는 것도 전혀 합의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옷을 갖고 있지 여벌 의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남배우 측에서는 여배우도 그 상의 찢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잘 찢어지는 재질로 바꿔 입고 나왔다. 이게 지금 합의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얘기하던데요.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에 있는 멍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옷이 이제 찢어지지 않고도 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멍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등 쪽에 있는 분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만 진행하기로 상태 중심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체에 대한 어떤 폭력이 있었었던 거고 그걸 증명하는 거는 바지와 관련돼서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의하고 속옷 찢는 거 감독이 지시하고 합의됐다는 부분 이건 결국 감독 입장이 중요할 텐데 감독님은 뭐라고 하세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얘기하신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 직접적으로 뭐 어떤 컨택을 하고 있거나 연락을 하는 건 아니어서요. 말씀하시겠죠.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라는 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남배우 인터뷰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배우가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내가 이걸 여배우 측과 얘기를 했다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워딩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배우 측에서도 감독님하고 얘기 안 해보셨어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성 배우분님이 알고 있는 연기의 장면의 내용과 남자 배우가 알고 있었던 그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달랐었다라는 그 지점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이킹 필름에도 찢어버려라, 뭐 거칠게 해라 이런 걸 감독이 지시하는 장면이 있긴 있던데 이건 여배우는 못 들은 겁니까? 네, 못 들은 상황이었죠. 못 들은 거다. 합의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 진실 공방 이런 말들이라기보다는 이 노출 연기가 있었을 때 통상적으로 사전 합의를 하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분명히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데는. 네, 실제 연기나 연출, 이런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었던 분위기가 있었었고, 가해행위가 있고, 혹은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이 영화 현장에서 떠날 것을, 마음 먹지 않고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고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보호받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서주신 거고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자 배우 측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배우 측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핵심 쟁점,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콘티에조차 없는 부분, 즉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배우는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왜 모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배우 측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은 문제 상황이 있고 나서 바로 문제 제기를 피해자분이 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 피고인 측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촬영이 있은 직후에 이 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성 배우가. 그렇습니다. 네,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그랬을 때에 본인이
몰입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했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인정하지 않았는지. 지금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란 말씀이시군요. 그 하위 부분에 대해서. 손 넣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실제 이 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갖고 사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유의미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피해자분이 더 어떻게 강력한 저항을 하던가 이래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러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영화 촬영 중에 벌어진 것 아니냐. 즉 특히 남자 배우가 무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장면이면 모르겠는데 장면 자체가 겁탈당하는 장면이었다. 여성 배우가 진짜로 겁탈당한 것처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남자 배우가 정말 연기를 그렇게 잘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연기파 배우들은 그런 장면을 아예 못 찍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추행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고요. 그 연기에 몰입해서 연기를 직접 한 것처럼 피해자분도 연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이고 10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실제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어떤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연기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수위의 신체적인 접촉, 시도와 추행을 하면서까지 그것이 연기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연기라는 이름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배역에 몰입한 거기 때문에 모두 용서해야 된다. 그거는 연기력을 아주 돋보이게 한 거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는데 그거는 예술, 연기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용인하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용인하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건 합의를 넘어선 즉 범죄 수준까지 간 거다. 그걸 구분 못할 배우가 아니다. 여배우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실제 배우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소양이 어떤 범죄, 어떤 폭력을 당하더라도 침묵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연기와 촬영 과정이라는 것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침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폭력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여배우를 인터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배우의 심리 상태랄까 심경이 어떤지 짧게 좀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우선은 본인을 직접 나와서 하실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단 가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연기를 포기하거나 뭔가 생활적으로 유지를 못하기보다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함께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 연기자로서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싸워나가시고자 마음을 다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배우 측 인터뷰도 지금 해달라는 주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그쪽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나서겠다는 입장을 아직 듣지 못해서 지면 인터뷰를 지금 하나 한 것으로 남자 배우 측은 입장을 제가 대신 전했습니다. 자, 정슬아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 정슬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였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 중에 치료비로 쓴 건 1억 6천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10억여 원은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이런 곳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부를 했던 분들의 황망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자, 미국 시애틀에서 이영학의 모금 활동을 적극 도왔던 분이 계세요. 교민 김성대 씨 연결을 해보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한인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인 언론사의 기자로 그러면 30년 동안 사시면서 활동하시는 거군요. 예. 아니, 미국에서도 이영학을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시애틀에서 한 30분 떨어진 데서 그때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포토 사이트에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클릭 횟수가 한 180만 명 그렇게 됐었어요. 그걸 이영학이 본 겁니까? 그렇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자기 딸 치료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해서 선뜻 발벗고 나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공중파에서도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이 나갔었고 사연이 읽어보면 진짜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러면 한번 자기가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와봐라. 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신앙 간증 시간을 줬어요. 영화기를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기가 간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교회 분들이 8,000여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 자리에서 간증을 듣고 8,000여 불이 모였어요. 네. 그게 지금 몇 년도 일입니까? 2009년 2월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 이영학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랄까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건 어떠셨어요? 글쎄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오직 딱 하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영학이가 이제 담배도 피고 가운데 손가락이 중지 그쪽에 보니까 문신도 조그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갖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니면서 모금 활동해서 딸 치료비 있으면서 네가 담배 피고 그런 데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끊고 손가락에 문신도 있고 그런 게 뭐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래서 조언을 해주셨군요. 이제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과거가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과거를.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조폭들 심부름하고 그런 거 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그때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간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또 LA로 갔어요. LA 갔다 왔는데 2,000불인가 그것뿐이 모금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인 마켓 앞에서 짱구 모자 그거 쓰고 그러게 했기 때문에 칼 쓰고 모금한 게 LA였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10,000불이 넘었어요. 한 11,000불인가 12,000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조금 몇 달 지나가지고 선생님 내년에 아연이 데리고 한번 다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강집에 관광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관광자가 들어가서 그런 말이 들어간 데는 자체가 이건 아니구나. 여유가 있어야 관광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관광하겠다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때 이제 끊으셨군요. 오지 말아라 하고. 네. 지금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고국에서 날아온 젊은이 돕겠다고 나섰던 분들, 교민분들, 이 소식 거기서도 들으셨죠, 다들? 이거 진짜 그 소리 듣고서 그냥 어금니 아파 그러는데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영학이더라고요. 진짜 뭐 머리가 띵해가지고 예. 며칠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못 잘 정도. 이거를 과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래가지고요 잠을 못 잤죠. 그럴 만하죠.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요. 사실은 교민들이 이제 고국에 대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금들도 선뜻 많이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교민사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네. 기부하고 성금하고 이럴 때 좀 조심스럽네 이런 얘기들 오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어떤 얘기요? 진짜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이영학이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예.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도움을 못 받고 그런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 이영학 같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이거 기부해서야 되겠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예, 그게 걱정입니다. 참 그게 걱정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영학이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워낙 딱하고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기부금이 좀 후원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건 뭐 일 안 해도 되고 어디 뭐 좀 외국 갔다 와서 모금하고 그러면 돈 1,000만 원씩 이상씩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러 편안히 살지 그렇게 하나. 아이고 이게 괜찮구나. 거기서 재미를 봐서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일 해주시려고 나섰던 건데 이렇게 되셔서 이게 뭐 트라우마가 되시지는 않을까 김 선생님한테도 저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힘내시고요. 예. 예. 이제 마무리로다가 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예.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아유, 좀 대신 사과를 하게 생기셨네요. 이제 제가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 교민분들한테도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미국 시애틀에서 이영학의 모금 활동을 적극 도왔던 교포세요. 김성대 씨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12억이나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기부 문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기부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어떻게 개인 모금으로 12억이나 모을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이번 이영학 모금에서 드러난다? 예.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성적인 기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짜기 형식으로 모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막 거저줍니다. 그러니까 모금 주체가 어떤지, 정당성이 있는지, 정통성이 있는지, 투명한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이 너그럽다고 할까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학 씨가 그런 틈새를 잘 이용한 거죠. 특별히 이영학의 경우는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방송이 되고 뭐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통성을 부여해 준 건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이제 모금 방송이 아니었는데 예. 그분의 어떤 인생 역정을 보도한 건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모금 방송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모금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금 단체가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좀 따져봐야겠네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모금은 다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럼 이영학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계좌 올려놓고 도와주세요 해서 돈 모은 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모금하는 그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모아서 기부 용도와 관계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이웃에게 지인에게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돈 받는 거 그건 문제가 없는데 기부 받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의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돈을 걷는 행위는 그것이 설사 투명하게 쓰였다 할지라도 불법이다 이런 말씀. 이번 사건 때문에 기부 문화가 위축될까 참 우려가 큽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기부 문화를 계속 키워가야 할까요? 저도 이제 이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모금단체 중에는 기부자들의 돈을 모아서 바르게 쓰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짜 완전 진흙탕을 만드는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그 단체의 정통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 이제 공동 모금회죠.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고 또 이제 기타 모금을 하는 많은 단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부자들이 이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현명하게만 판단해라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기부금을 갖다가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모금단체를 감시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서로 감시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이영학 사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성추행 남배우 사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세요. 박학성님은 피해자 인권이 존중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반면에 신철주님은 스태프들이 목격자 아닙니까? 목격자가 다 있을 텐데요. 현장에선 다 봤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런 문자. 0611님은 남배우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스태프들이 목격자일 텐데 들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 정영성님은 여배우님 응원합니다. 구타 장면에서 그럼 연기에 몰입해서 실제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구타를 냈다면 이건 폭행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문병우님 액션 영화 촬영하면서 폭행 장면 찍다가 상대 배우가 상처를 내면 그럼 바로 그거 고소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식이면 영화 못 찍는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지금 웃음소리가 살짝 새 나갔어요. 오늘 이 다음 순서가 라디오 재판정이었는데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백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이 주제 가지고 재판정에서 다뤘었잖아요. 남자 배우 입장은 신문 지면 인터뷰를 이용해서 나왔는데 여자 배우는 어제 처음으로 공식 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문자 설명 하나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하세요. 여기 스텝 얘기했죠. 스텝. 왜 스텝들을 다 봤을 텐데 조용히 있느냐. 스텝들이 못 봤습니다. 스텝들 이게 굉장히 좁은 복도에서 찍은 거라 메인 카메라하고 보조 카메라 2대만 있었고 그분들은 카메라 안을 보고 있죠. 카메라 안을 보고 있으면 상체 위주로 촬영을 하면 밑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거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모르죠. 하체는 그래서 지금 스태프들이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한마디만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도 한마디만. 그 남성 배우가 감독이랑 합의가 됐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남자 배우는 할 때 여성 배우의 입장도 확인을 하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남성 배우하고 감독하고 둘만의 만약에 합의였다라고 한다면 여성 배우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실이 될 수는 있어도 추행의 고의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진 않죠. 미필적 오늘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돼요. 지금. 이 두 분이 밖에서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이미 한바탕 논쟁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역시 뜨겁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도 뜨겁고 영화계에서 이런 일들이 워낙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어서 계속 이 이슈는 갈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재판정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뜨겁습니다. 오늘 주제 이미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개물림 사고라고 하죠. 예, 이제 이 말이 이제 신조어로 자리 잡아버렸네요. 예,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가? 아니다. 개가 무슨 죄냐? 안락사는 말이 안 된다. 오늘 바로 이 주제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법에는 없는 거죠,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문 개를 뭐 안락사 시켜야 된다 만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제정하자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는 건데요. 우선 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 유명 음식점 대표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개에 물렸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동물이 사람을 무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뭐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개 생명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한번만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는 게 맞습니다. 안락사 시켜야 한다. 안락사법 필요하다. 찬성. 노 변호사님? 저는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그 전에 그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이 책임이 먼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이런 식의 안락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안락사까지는 과하다. 안락사법 반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 노 변호사,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락사 시켜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락사,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조를 드려야겠어요. 이 두 분은 본인 입장과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견인 여러분, 반려견 그 가족 여러분들 백 변호사님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노 변호사님께 항의 전화 안 됩니다. 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좀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정말요? 들었어요.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시킨 거예요. 이분들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법 제정 논란.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백 변호사님. 네. 안락사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어쨌든 기르는 사람 책임 아니냐. 걔가 뭘 아느냐. 일단 제가 아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스타트를 했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딸이 걔한테 얼굴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흉터는 평생 가요. 근데 그 문 개가 그 가족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개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권, 사람의 건강권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관리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지라는 표현을 쓰셨죠. 무슨 책임을 지나요? 지금 처벌도 굉장히 미약하죠. 실제로 뭐 얼마 전에 한 번 딱 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로 처벌받는 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요? 이번 최시원 씨 가족 개 같은 경우. 최시원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을 안 받고요. 합의가 되면 안 받아요. 그리고 합의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최초에 물려서 다친 것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거의. 그럼 과실치상은 벌금이에요. 벌금형 정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사람을 문 개가 돌아다닌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유명 음식점 대표의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의를 해주면서 이 개 처분에 관련해서는 최시원 씨 가족의 양심에 맡긴다는 양심에 맡기겠다. 노 변호사님. 그 최시원 씨 개가 뭐 사람 문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 녹농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실질적으로 개한테서 나온 것이어서 이렇게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지만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입증이 된다면 네,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입건해서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옛날에 개를 키웠었어요. 얼마나 귀여운 개.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그런데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떻게 그 개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혹은 관리 예방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시키는 것하고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개들이 사람을 무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문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개는 한 번 사람 물면 사람을 또 무는 습성이 있어요.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해서 뭐 벌금형을 받건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는 계속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관리자만 책임을 져라고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가 요즘에는 연간 1000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물어서 이제 막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실제로 살처분해요. 그러니까 그 사살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것과 실제로 사람을 물어서 죽이고 그 이후에 안락사 시키는 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달려들려고 하면 당연히 살처분하죠. 그렇죠. 이것처럼 개가 사람 물려고 할 때 방어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실제로 큰 개가 이제 사람을 물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사람을 문 상태에 떨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사살해요. 실제로. 사살해요. 그건 허용이 돼 있어요. 네,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과 사람을 이미 물어서 사람을 죽인 개를 나중에 사살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개를 소유한 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개를 잃는 거예요. 그것 역시 관리 책임이라고 봐야죠. 노 변호사님.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연구된 게 없고요. 한 번 문개가 또 문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속성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걸 전제로 사실로 깔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걔는 경험이나 그런 학습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그런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습과 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지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 주요 국가에서는 그런 의무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주요 국가에서 의무화 있습니다. 안락사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예방책을 먼저 이행할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훈련을 잘 시켰는지 행동을 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는지 이런 건데 예컨대 독일에서는 개를 키울 때 매일 운동을 안 시키면 옆집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요. 있어요. 운동시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가 왜 무느냐. 개도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개한테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한테 운동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평소 풀어줘야지만 안 무는데. 풀어주고 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는 본능이 있다 그러면 손이나 몸을 이용해서 놀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개를 키울 때 그다음에 만약에 개가 물었는데 뭔가를 개가 원하는 걸 해줬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물면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걸 개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정리하자면 노 변호사님 주장은 안락사로 바로 가는 거는 이것도 과하고 그 전에 이 다른 방법들 운동 안 시키면 신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먼저 써보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에서 출발해요. 우리 개는 안 묵니다.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유독 왜 백 변호사님한테만 보면 저렇게 달려들고 저만 보면 뛰어들고 막 이런 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본인이 기르는 개를 어디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예뻐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도 무슨 뭐 바로 안락사를 시키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락사 교정을 만들면 그런 교육을 스스로 시킬 수 있는 차라리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개가 사람을 물건 뭐하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이번 최시현 씨 사태 딱 터지고 나서가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됐지 과거 맞아요. 이런 사건 엄청 많았어요. 물리는 사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근데 이게 워낙 이슈가 된 적이 유명한 없었어요. 음식점의 대표가 피해자고 워낙 유명한 한류 스타가 기르는 개가 물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잖아요. 이제는 애견 인구 10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떻게 개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내가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 물어서 큰 피해를 입히면 안락사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3370님. 개 안락사 시키는 거 찬성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야지만 주인들도 강한 책임감을 느낄 거다. 이게 백 변호사님 의견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우리 어머니도 아유 이분 장미 축제를 갔다가 물리셨대요. 그러니까 뭐 그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마 개를 데리고 온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흉터가 정말 큽니다. 3370님. 반면에 9918님은 개 안락사 반대합니다. 아니 견주들 교육 강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나쁜 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장들 들어오고요. 4802님. 동물에 대한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캐나다에서도요.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서 사살합니다. 예.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안락사 찬성. 3093님. 무슨 말입니까? 안락사라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개 사고를 견주 사고로 똑같이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개물림 사고 아마 거의 사라질 거다. 이분은 노 변호사님 찬성.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열어놓고 사실은 개 안락사 문제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파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국제적으로 크다 그래요. 워낙 유명한 가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문자 보내주시고요. 박양주님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겁나서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반면에 김진웅님은 개가 이분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 개가 목을 물어뜯어서 직접 사망 원인을 이번 같은 경우는 개 물리자마자 바로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안락사로 갈지 말지 또 이런 대안 주신 분도 계세요. 논쟁을 이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 네네. 아까 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 커지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써야죠. 왜냐하면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개를 그냥 안락사 시킵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개를 위해서 혹은 그런 일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종류의 먼저 역할을 했고 일을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분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너무 바쁜 사람. 네. 너무 바빠서 이제 그 개를 돌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혼자 사는 분. 왜요? 왜냐하면 반려견이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되면 그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분리불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보다 훨씬 더 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사실은 외로워서 개 많이 그렇죠. 키우시는데. 그래서 키우시는데 좋을 때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의 개를 사실은 보고 싶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가 하루 종일 혼자 있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게다가 그 사람들은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일이 있어서 뭐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를 화풀이 대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안 되죠. 개한테 함부로 막 개를 집어 던지거나 개한테 공격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혼자 사는 분들은 키우지 말아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혼자 사는 분들 되게 섭해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제가 드리는 건데 혼자 사는 분들도 열심히 또 운동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개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키우게 되면 그 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격적인 혹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안락사 논하자. 노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으로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 같은데 목줄 없이 다니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걸린 게 2만 건 정도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된 건 5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변해야죠. 예.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예.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내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뭐 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의 결과까지 가게 된다면 예. 그 경우에는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둬야 오히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지금 백세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 결국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 개 주인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 주인의 잘못 때문에 개가 죽어야 된다는 논리네요. 개 주인 잘못 때문에 왜 개가 죽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노 변호사님의 핵심 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입마개 같은 경우엔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3개월 이상 된 맹견에 한해서 입마개를 하도록 그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목줄은 반드시 목줄은 모든 개에게 모든 조그만 개든 큰 개든 다고. 네, 동물보호법에는 목줄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맹견인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입마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맹견의 규정이 좀 애매해요. 맹견도 몇 마리 안 되죠. 몇 마리 안 되고 사람을 상해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정 강화도 일단 되긴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집계가 됐습니다.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아니다. 개가 무슨 죄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16% 대 84%, 84대 16으로 그런 개에 대해서 안락사 시켜야 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번 사건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여론이 아마 또 크게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압도적으로. 사실 저나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그렇게 의견이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도 결국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잘못돼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을 많이 못 다뤘는데요.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네요. 뉴시스가 바른정당 의원 2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답한 의원이 9명,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자강론도 5명 나왔다. 이런 조사였네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인 복귀를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제 면담에 불참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본부와 상의 없이 산별노조를 개별 접촉해서 만찬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좀 기분이 나빴다는 건데 노정 간 대화 재개를 기대했던 이들은 민노총의 비판에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전방위적 돈줄 제기로 요약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 이겁니다. 사실 과거 모든 정권이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과연 이번엔 될 것인가? 여기서 된다는 의미는 부작용 없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정책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박강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강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대책 핵심 목표를 어떻게 잡고 세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이 또는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날개 정책인데요.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저 주택 살 때 대출 관련된 것, 또 뭐 자영업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집단 대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주택 대출에 관련해서 네네. 박 의원님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네.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 반 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예.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예.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DTI니 뭐 LTV니 그런 거죠? 네, LTV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여태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택 살 때 그것에 한해서만 또 다시 계산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한 채를 지금 샀어요, 이미.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으로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계산 방식이면은 1억 5천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50%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DTI 계산 방식을 쓰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8천만 원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세가 폭증했냐, 예. 10%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고 보면은. 예. 내가 댓글 많은 뉴스, 말씀하신 SNS. 네. 동시다발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압도적인 스타였어요.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상하게 약간 스타 기질이 있는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아서 문제죠. 요즘엔 조금 안 좋은데요.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해서 한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예. 4,2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4,200개. 예. 한 기사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개 기사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숫자가. 네티즌들의 반응은 뭐 황당하다. 뭐 조 전 장관 측 논리가 참신하다.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일색의 얘기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첫째,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국감에서는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또 실제 활용이 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예. 조 전 장관 측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예. 또 이 조 전 장관의 모른다는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지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둘째, 국감 당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조 전 장관 측이 난 블랙리스트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댔습니다. 저는 선서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감 첫날 한 선서였고 그 당일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국감 시작하는 거죠. 첫날 기관장 선서는 했는데 왜 이용주 의원이 막 집요하게 17번 물어봐서 했던 그날은 선서를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참. 예,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요. 조윤선 장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주어가 없다입니다. 주어가 없다. 많이 듣던 말이네요. 저는 1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들으면서 2007년 12월 대선 당시였었죠.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이 대선 3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21세기에 맞는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BBK 설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동영상. 직접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당시 다 상대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동영상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돼 있지 않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설립했다라고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만 해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일기 썼는데 일기 누가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축구를 했다 했는데 내가 오늘 축구를 했다. 내가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축구한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당신이 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주장도 비슷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데 나는 100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인데 블랙리스트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위증죄라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증죄 무죄를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미끌미끌 법꾸라지다입니다. 법꾸라지 하면은 김기춘 전 실장 생각나는데요. 네. 최순실 모릅니다. 아니 왜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우병우 모릅니다. 수석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참 이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 정말 엄청나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는데요. 네. 나중에 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바꿨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집요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한테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 170건 보고받았다. 이런 것도 국정원이 직접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른다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도 김현정의 뉴스 쇼. 빚내서 집 사고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이제 끝내겠다. 어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돈줄제기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수요자들도 내 집 장만하는 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또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가격 폭등을 불러왔던 사례. 투기 지역을 단속했더니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까지 투기 바람이 불었던 사례. 이런 거죠. 완벽하게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번 정책만큼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기를 부디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문제는 일부에서 인터뷰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제동 걸린 야권발 통합론입니다. 정치 뉴스군요. 네. 사실 며칠 전에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탈당에 대한 내 생각을 들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어요. 지금 국민의당 상황 어떤 겁니까? 녹록치 않죠.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낸다면 예. 탈당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언급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를 비롯해서 호남 중진 의원 또 동교동계 원로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결국 오늘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 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갈등을 수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발 앞서서 안 대표가 어제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선거 연대까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에서 선거 연대 정도로 목표를 낮추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수위 조절을 했네요. 네네.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아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꿈꾸는 또 다른 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양당 통합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긴급 모임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를 했고요. 바른정당 통합파의 조기 탈당 문제 등을 좀 깊이 논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지금 야권발 통합 논의가 사실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이에요. 국민의당 내 반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친박 출당 문제, 이 문제에 걸리면서 말입니다. 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촛불 1년 마무리되는 공범 재판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 이제 1년이 정말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재판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오늘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이 구형을 하겠죠. 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 정황이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드러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예. 최순실 측근 중 한 명, 또 다른 한 명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재개될 전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반쪽에 그친 노정 대화입니다. 청와대가 노동계를 초청해서 면담을 가졌는데 민주노총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 지도부 또 각 산별노조 지도부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통령의 주재로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발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서 그 노사정위를 탈퇴했거든요. 한국노총이. 예. 그런데 예.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너무 거품이 끼었다. 그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씀. 거품이 끼고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이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계세요. 참 솔직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고 그거 이제 필요할 때 팔아서 애 등록금도 내고 노후 자금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려는 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방식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연착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박 의원님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속 조치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별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카드가 나오는 거군요. 일명 보유세 카드.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세요. 박광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집값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네, 이거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다양한 걱정거리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까지는 평생 벌어서 목표가
내 집 마련. 집 한 채 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을 마련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뭐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집값? 외국에서 집 사는 친구들 보니까요. 실수요자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우리처럼 두 채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기 어렵게 돼 있고 사회적 문화 분위기도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수요자들은 좀 주택을 쉽게 사고 좀 주택 담보대출 부담이 좀 적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정말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걱정들 들어오냐면 이경희님은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정책이 되진 않을까. 실수요자도 집 사야 되는 사람들 또 이게 문제 생기진 않지. 팔아야 되는 또 이런 사람들 급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규홍님은 세금을 물리려는 이런 또 목적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다양한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잘 돼야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쪽 대책 저런 쪽 대책 조금 더 보완책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박광훈 의원도 감 잡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후속 대책.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분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물론 아니죠. 네. 예,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온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 네, 국회 위중 혐의에 대해 특검과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던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선서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그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으로 해서 늘어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택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박 의원님, 여윳돈 가지고 투기하는 진짜 부자들 그들한테는 타격을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예. 근데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윳돈 가지고 집을 사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다들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없게 돼 있고. 저는 이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 하는 건 저는 얼마든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계속 이 집을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는 이제 저는 그때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유세. 가지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보유세. 이 카드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게 보유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죠. 저는 유통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면서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죠. 그럼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주택 몇 개부터 다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주택담보대출 DTI로 돌아와 보죠. 네.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생각해서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실수요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이제 될 수 있죠. 틀림없이.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다 마련을 할 텐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다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들의 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식 뭐 결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정보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집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구입하는 집 주택이라고 해도 감당이 되는 것인가를 자녀 소득까지 다 통계내서 보겠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너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건 뭐 충분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외에도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사 통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 한도를 6억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또 보증 비율도 최대 90%까지 보증되던 걸 80%로 줄이는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확 줄고 집단대출도 이렇게 확 줄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과 소비는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유통 질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어요.